저는 머니볼을 듣다 넘어온 애청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싸. 들었나? 예. 머니볼을 듣다가 넘어온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고지혈증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혈압도 약간 높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 처방을 받아서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망막 관련한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메가3와 루테인도 먹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나갑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약을 다 한 번에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몇 차례 나누어서 하루 중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복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시간이라도 좀 시차를 두어서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도 커피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분도 역시 커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 커피와 함께 복용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약을 커피나 주스, 우유 등과 복용하면 약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우선 커피 얘기가 또 나오는 커피의 부작용 중에 위산 촉진, 위산 과다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피 먹으면 속쓰리 사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약은 위장관에 좀 문제를 항상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위장관 계통에. 그렇기 때문에 커피랑 약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딱 보더라도 커피랑 약은 따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유, 주스 보통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식후 30분 내에 물과 먹으라고 하고요. 네. 보통 음식물이 넘어간 이후에 약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30분 간격을 좀 띄는 거잖아요. 이때 물이 제일 좋고 커피나 우유나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모든 음식물과 약, 그 수많은 약 종류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따로따로 그냥 먹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에서 음식 유물이 약간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음식물 중에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보통은 그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약, 실험약에 사용된 그런 방부제가 정말 우리한테 좋은 비타민 C와 반응했을 때 발암 물질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임 원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약과 어떤 음식의 성분이 반응하는 것을 모두 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뭐 특별한 건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만, 그래서 식후 30분이라는 건 음식과 약이 함께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서양의학의 의도가 담긴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음식이 위장에 있을 때 약을 먹어야 속이 덜 쓰릴 것 같아서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30분이라는 것은 30분 이내로 이해를 하셔서 30분 이내면 밥이 다 꺼지기 전에, 그러니까 속에 음식물이 다 넘어가기 전에 그 안에 약을 넣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야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정립되진 않았겠죠. 네. 그런데 몇몇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식후 30분입니다. 식사 후에 30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카페인이나 다른 물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이것을 내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먹는 약과 함께 할 필요는 없겠죠.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암 환자 있잖아요. 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먹는 항암제든 주사를 맞는 항암제든 간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면 절대로 항암제가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항암제가 작용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말하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 온전히 작용하도록, 왜냐면 그게 온전히 작용했을 때를
우리가 그 약의 치료 효과라고 그렇겠죠. 뭐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이분 궁금한 게 또 이겁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망막 관련 약, 오메가3, 루테인 모두 다 한꺼번에 복용해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나름대로 다행이네. 예. 만약에 이게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 약 한 주먹씩 드시는 분 있잖아요. 예, 노인 그럼 30분 간격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약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 30분 간격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방금 드린 말씀이랑 충돌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왜냐면 약과 약은 그래도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식품과 달리. 같이 먹어도 되는 약,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병용 투여 금기죠. 그래도 약은 많이 그게 연구가 돼서 서로 약끼리는. 근데 병용 투여 금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같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는 이 약이 딱 나왔을 때 이런 자주 먹는 약들은 다 연구가 다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또 띄어 먹으면 좀 그 약만 먹고서 물하고 약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일 약만 먹냐? 뭐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무슨 쇼핑백 같은 걸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뭐야? 내가 대학병원에서 지금 처방받아가지고 이제 막 왔는데 시골에 사는 3개월치 약이 무슨 예상이 되네요. 우리 여자 백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하루 먹는 약을 보니까 진짜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장면이 그려지니까. 근데 임 원장님, 네. 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양약과 함께 복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한약은 좀 따로 복용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 두 가지 약을 같이 처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용 네. 원칙이 있어요. 우선은 위산 억제제나 그러니까 혈압약이나 아침에 먹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식후 밥 먹고 나서 병원약부터 먹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약을 그렇게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을 처방을 할 때는 공복에 먹을 수 있게끔 그 속을 편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섞어서 네. 중간에 공복에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합니다. 예, 그럼 식간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건가요? 네, 식간에 그러니까 사이에 공복 때 편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띄어서 먹어야 되는 원칙을 지키면서 소화에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없게끔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한의원 원장님들이 이런 식의 처방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지. 환자를 위해서라면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그 한약 복용 관련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 커피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커피를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카페인 함량 300ml로 기준으로 하거든요. 300이면은 보통 아메리카노가 한 100 정도. 100 정도라고 한 잔을 100 정도라고 보고 우리 커피 믹스도 한 100 정도 보시면 네, 돼요. 맞아요. 커피 믹스를 하루에 3잔 먹는 사람 정도를 중독 300ml를 중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독인 사람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 네.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됩니다. 300ml 이상 먹으면 태아로 가는 혈류량이 줄여서 그렇죠. 태아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고가 좀 돼 있고 예.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여 저체중아, 신생아 빈혈 뭐 이런 것들을 유발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커피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예. 처음에는 중심에 있는 혈류량의 증가를 해서 순환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반짝한 거예요. 뇌로 혈액 공급이 되고 네. 움직이기 때문에 막 활력도 나고 혈압도 높고 심장도 빨리 빨리 뛰고. 예. 그렇지만 차후에는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초로 혈액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궁으로 가는 혈액이 최종적으로는 약해져서 아기가 배가 고프겠네요. 그렇죠. 못 받아 먹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임산부가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먹게 되면 이뇨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뇨작용을 하면서 철분하고 칼슘이나 뭐런 포타슘이라든지 이런 우리 전해질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소변에는 그냥 맑은 H2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뇨작용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수많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거네요. 그러면 뭔가 좀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수분에 대한 보충과 전해질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청소년들이 그런 걸 했을 때는 칼슘하고 이런 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장 장애가 오겠죠.
청소년기 때 그래서 커피를 먹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네. 아니죠. 정신력으로 해야죠. 근데 요즘에 그 밤에 잠 오는 거 쫓는다면서 고카페인 음료 일부러 찾아 먹기도 하거든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뭐 에너지 드링크인데 카페인 함량이 고카페인 한 130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 성장을 포기하고 성적을 잡으면 되겠죠. 아유. 어차피 명쾌하게 정리는 되는데 이렇게 가슴이 아프나? 네. 네. 그리고 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에스프레소 진한 커피에 카페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이렇게 뜨겁게 해서. 예. 근데 이게 내리는 거. 재배하는 지역과 해발 고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카페인 양이 틀려요. 맛과 향은 진하지만. 와,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발 고도 600m 이상에서 자라는 카페인 커피 종자들은 네. 진하면서도 카페인 함량이 작아요. 그걸 아라비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라비카가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맛은 좋고 향도 좋은데 카페인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맞아요. 예, 아라비카. 예. 그래서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 생산하는 걸 아라비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주로 아라비카를 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저지대에서 자라는 우리 막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들어간 로부스타 계통의 네. 품종들은 카페인 함량이 보통 140이나 100이 넘어요. 한 잔 떼서 먹으면. 네, 그러니까 아라비카가 고급이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카페인 함량은 적지만 맛과 향이 진한 제가 아라비카랑 관련 없습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카페인 함량이 적은 걸 한번 찾아서 드셔보세요. 네. 그렇군요. 왜 그냥 아메리카노 원샷으로 좀 모자르다 생각하는 분 추가해서 투샷으로 드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아메리카노 커피가 이 커피 원두 품종이 뭔지 한번 따져보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마 그런 시대가 자기한테 맞는 커피 품종, 우리 3대 커피 있지 않아요? 하와이에서 자라는 이름 다 까먹었는데. 하와이에 그 커피 비싸요. 비싸요. 네. 그리고 어디에 루아 커피도 비싸고 네. 다람쥐 똥커피, 코끼리 별별 게 다 많더라고요. 있죠. 예. 예. 하여튼 자기한테 맞는 커피를 드시면 될 것 같고. 예. 커피 검색해보다가 가장 충격적인 게 전 간암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깜짝 놀랐어요. 간암? 네, 커피가. 물론 변비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니까 우리가 커피 간장을 하잖아요. 혹시 항문으로 집어넣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비가 심한 분들은 커피 간장을 많이 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간암에도 커피가 좋다고 발표가 돼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간암에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 커피 잘 아시죠, 조 기자님도? 뭔가 아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커피 갈아서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봤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 정도면 커피의 카페인 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얼마나 진하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라비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넣느냐, 내가 2스푼 넣느냐 아니면 1스푼 넣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내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드립이냐 이제 에스프레소냐. 에스프레소는 그러니까 고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압력을 되게 높이는 거니까 단순히 고압으로 하는 거죠. 예. 단순히 드립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의 커피 성분이 밑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카페인이 있고 더 많은 그런 저기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물이잖아. 커피는 드립은 물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는 성분만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원래는 커피는. 그런데 고압, 압력을 꽉 하는 거는 물에 녹지 않는 것조차 내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성분까지도.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더 맛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겠네요. 근데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커피는 내가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다. 내가 카페인 분해 요소가 없는데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으면 술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똑같이 카페인 분해 요소가 없어서 이걸 먹으면 내 심장 발랑발랑 뛰고 막 불안해 죽는데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하니,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뇌종양, 특히 악성 뇌종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마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 더 안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커피 또 마실 때 주의할 거. 식게 한 다음에 마시자. 이번에 이제 세계 보건기구가 뜨거운 음료에 대해서
그 발암 식도와- 물질로 네. 선정을 했죠. 그러니까 커피 뜨겁게 마시다면 이제 미지근하게 마시는 게 저기라고 하자. 왜냐면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 그런 교본같이 내려오는 게 커피가 가장 최적적으로 맛있는 온도가 뭐 80에서 90도의 온도로 내리고 75도가 됐을 때 마시자 이런 게 있는데 그 75도는 너무 발암물질입니다. 뜨거워요. 발암물질입니다. 예, 설암, 식도암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저번에 언젠가 우리 뽀얀거탑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히 올해 같은데 그게 언젠가 싶네요. 이런 사태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기억들이 뒤로 막 밀려간 느낌이 들죠. 이를테면 지난해가 메르스 사태인데 저는 메르스가 한 10년 전처럼 느껴져요. 참 다이나믹한 세상이야, 우리 사회. 세월호, 메르스, 최순실 뭐 이렇게 매년마다 이 네. 태풍들이 몰아치네요. 그러네요. 발전되려고 그러나 봐요.